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요. 제가 예전부터 일본 국채랑 미국 국채 그리고 선진국 국채들이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또 이제 또 반증을 하든 또 이런 여러 가지 증거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요. 이 베센트가 지금 이렇게 약간 공개된 이런 메모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지난달 31일 날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거기서 열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재 강요회의에서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이렇게 메모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모가 공개되면서 지금 엄청난 지금 뭐 이렇게 의심이나 이런 게 계속 의문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은요. 이 베센트 장관이 쓴 게 뭐냐면 투두, 이 영어 하실 줄 아시면 아시겠죠? 해야 할 일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런 목록에서 뭘 해야 되냐 이렇게 보니까 일본 엔화 50억 에서 100억 을 매입해야 된다. 바이 재패니스 예 이렇게 엔화 이렇게 어 매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적어 놨다고 하거든요. 와, 이거 그냥 우리가 예전에 이 국회의원들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냥 실수로 공개되거나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흘리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이런 메모를 이 회의할 때 약간 그런 저는 개념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스콧 베센트 장관이 이런 거를 좀 일부러 공개한 거 아닌가.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이 미국 재무부가 금요일 유로를 매각을 해서 엔화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 연준은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를 통해서 재무부 대신해서 이 매각을 실행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연준은 달러가 아닌 유로 보유고를 줄여서 매입 자금을 조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엔화가 1986년 이후 달러 대비 최약세를 기록한 후에 미국과 일본의 거의 30년 만에 엔화 매입을 위해서 공동 개입한 첫 사례라고 합니다. 아, 이거 보면서 진짜 역시나 제가 국채는 앞으로도 위험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금이나 이런 걸로 좀 대비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사례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얘기해 드리면서 왜 지금 선진국 국채가 위험한지 그런 걸 스토리를 한번 얘기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48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이걸 한번 보면은요. 7월 31일 날 엔화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러엔 환율이 164까지 급접을 해서 40년 만에 최약세권이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이 대규모 개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80조 2천억 엔, 그러니까 589조 9억 달러 죄송합니다. 589억 달러로 추정되고, 그다음에 BOJ의 금리 동결이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올리지 말라고 미국에서 전 압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 금리 1%를 유지하고 한 명만 1.25% 인상을 주장했다고 하고요. 7월 31일 날 미국 재무부에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욕 연은을 통해서 월가 은행에 개입 가능성 전달했고요. 그다음에 8월 1일 날 이 베센트 장관의 메모가 포착됐다. 투두 바이 제페니스 엔, 그래서 엔화를 매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유로를 팔아서 엔 매수를 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일련의 사건이 48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처음에 이렇게 스콧 베센트가 나온 거 있잖아요. 어 엔화를 매입을 해야 된다. 50억에서 100억 달러를 매입했다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한 이런 메모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사진이 찍히기 약 2 시간 전에 미국 재무부가 뉴욕 연준을 통해서 월가 은행들이 엔화를 매입 가능성에 대비하라 이런 연락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몇 시간 뒤에 실제 유로를 팔아서 엔화를 매수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미국의 매입액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베센트의 이 메모를 봤을 때 최대 100억 달러라고 적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약간 유추할 수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한 점이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일본은 이미 하루 동안 최대 약 590억 달러를 투입을 해서 엔화를 사들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미국이 왜 일본의 이 환율 문제에 자기 자산까지 동원을 했을까요? 이거 궁금하시잖아요. 그리고 정말 일본을 구하기 위한 것일까? 이것도 궁금하죠. 아니면은 일본이 보유한 1조 달러 이상의
이 미국 국채가 문제였던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거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의문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은 하루에 590억 달러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이 일본은행 자료를 추정해서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달러엔 환율이 지금 한때 164 엔까지 올랐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환율 숫자가 이 올라간다는 것은 역시나 이 엔화 가치가 여러분들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은 1달러의 물건을 사기 위해서 예전보다 더 많은 이 금액을 써야 돼요, 1달러를 사기 위해서. 그래서 특히 이제 일본은 원유랑 가스 있잖아요. 가스를 수입을 하고 식량을 또 많이 수입하잖아요. 따라서 일본 엔화가 약해지면 당연히 이제 일본 국민이 체감하는 에너지와 그다음에 생활 물가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결국 일본 정부가 이제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는 시장 개입에 나설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나섰다고 지금 나와 있었고, 일본은행의 자금 수급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이번 매입 규모는 최대 8조 2천억 엔, 그러니까 590억 달러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이게 최종 확정액은 아니고 이 단일 개입으로는 매우 큰 규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입 직후에는 지금 뭐 달러가 이제 162엔에서 157엔까지 이렇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급락을 했고요. 엔화 가치가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크게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환율은 다시 159엔까지 또 이렇게 부근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의문이 생기는데요. 지금 보면 일본이 590억 달러 가까이 썼는데도 왜 엔화 약세가 완전히 멈추지 못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시장은 일본의 일회성 개입보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더 오래 갈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엔화를 사도 미국 금리가 일본보다 훨씬 높다면 투자자들은 다시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일본은 이 물이 새는 배에서 계속 물을 퍼내고 있지만 구멍 자체를 막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금리 차가 나면서 계속 엔화 약세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일본 은행은 금리를 올리지 않았을까? 이것도 의문이잖아요. 그래서 일본 정부는 수백억 달러를 써가며 엔화 가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일본 은행은 1% 금리를 동결시켰을까? 그거는 이 엔화 약세의 근본 원인이 이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라면 일본 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것이 더 직접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서 시장에서 엔화를 사들일 방식을 선택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여러분들 지금 보면요, 일본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요, 이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잖아요. 그리고 정부 이자 부담이 급증을 하겠죠. 그래서 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도 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주겠죠, 금리를 올리니까.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위험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런데 이 금리를 동결하면요, 미일 금리 차가 유지되면서 엔화 약세는 지속될 것이고, 그다음에 천연가스랑 식량, 그다음에 원유 이런 수입 물가가 상승을 하고 국민 체감 생활 물가가 악화되겠죠. 그리고 이제는 결국 이제 외환 보유액의 시간만 버는 구조로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둘 중 하나를 택하기가 어려운 건데 미국이 금리 동결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시켜버린 거죠. 그거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에는 미국 국채를 살리기 위해서 저는 그거를 미국이 아마도 압박을 줬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미국은 이 달러가 아니라 유로를 팔고 엔화를 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재무부가 연은에게 이제 개입 지시를 해서 뉴욕 연은은 이 골드만삭스랑 모건 스탠리를 이용해서 엔화 시장에 이렇게 지금 보면은 달러 이 엔화 가치를 급등시켰거든요. 이걸 근데 어떻게 했냐? 달러를 팔아서 이렇게 엔화를 산 게 아니라요, 유로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왜 유로를 팔고 엔화를 샀는지 이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달러를 여러분들 직접 팔면요, 의도적으로 이제 달러 약세를 유도한다는 정치적 논란이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재무부 보유 외환 자산 중 이 유로를 쓰는 것이 거래상 편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현재로서는 모두 해석의 영역이다, 아직은 뭐 확실한 이유는 없다, 하지만 이렇게 했겠구나, 이렇게 조금 해석을 지금 하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진짜 이제 미국은 정말 일본을 구하려고 했던 것인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정말 일본 경제가 걱정돼서 엔화를 샀을까요? 공식적으로는 이 과도한 환율 변동과 무질서한 시장 움직임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요. 일본은 이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고 엔화 폭락이 일본 경제와 아시아 금융시장 전체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다른 이유도 주목하고 있거든요. 바로 일본이 보유한 이 미국 국채, 이거는 뭐 홍장원의 브랜베어에서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홍장원 님이. 그래서 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일본이 팔 수가 있으니까. 왜냐, 달러를 이렇게 구해서 이제는 엔화를 또 이제 엔화 가치를 유지하려고 그렇게 미국 국채를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26년 5월 기준 일본 관련 투자자들의 이 미국 국채 보유액은 약 1조, 여기 나와 있죠, 1,431억 달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숫자는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 은행, 보험사, 민간금융 이거 보유분을 포함하는 거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엔화를 방어하려면은요, 달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달러 연금이 부족하면 보유 미국 국채를 팔게 된다. 이거 홍장원의 브랜베어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국채가 대량 매도가 나오면은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을 하겠죠.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미국의 모기지, 그다음에 기업 조달 금리, 정부 이자 부담이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채 지금 30년물이 5%를 넘어서 이제 높은 수준 5.2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위험하다, 이게 30년물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경고음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기름을 더 붓는 거죠. 이제 일본이 이제 미국 국채를 또 팔아버리면은 금리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이 올라가고 기업 조달 비용, 그다음에 미국 정부 이자, 그다음에 나스닥이랑 성장주 밸류에이션이 또 하락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파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이 엔화를 산 이유는 다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금리 올리지 마라, 이렇게 약간의 압박을 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조금 의심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지금 보면 미국의 30년물이 5.27이에요. 근데 이대로 가면요, 6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5.5 넘어가면 이건 진짜 위기가 온다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10년물도 4.7이거든요. 이것도 이제는 뭐 5 넘고 6 넘고 7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의심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30년 모기는 6.66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이 공공 부채가요, 39.8조 달러. 이제는 엄청난 부채가 계속 늘어나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부채 아까 제가 캡처한 거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면요, 여기 지금 국채가 지금 위험하다 이렇게 나온 거 있고, 그다음에 엔화가 이렇게 갑자기 급락을 했죠. 이거 관리를 한 거라니까요. 그리고 지금 보면 30년물 국채가 2007년 이후 지금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게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코베이시 레터에서도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고, 여기 나와 있죠. 국가 부채가 지금 410억 달러 급등하여서 이렇게 지금 쭉 가고 있다. 수익률은 5%에 수렴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산술적으로 40조 달러의 5% 이자만 해도 연간 2조 달러가 늘어난다. 이거 심각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채 위험하다 이렇게 매번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피마 레포가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채를 팔지 않고 달러를 빌리는 통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냐? 피마 레포라는 미국에는 제도가 있는데요. 어렵게 들리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본 같은 해외 통화 당국이 달러가 필요할 때 미국 국채를 시장이 직접 팔지 않고요, 연준에 이제 미국의 이제 국채 담보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담보로 맡기고, 그다음에 달러를 일시적으로 조달을 합니다. 조달을 해서 이렇게 빌리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일본이 이 미국 국채를 시장에 던지는 대신 연준에 이제 잠시 맡기고요, 달러를 빌리는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이제 피마 레포의 목적이 해외 통화 당국에 일시적인 달러를 공급하고, 이들이 이제 미국 국채를 시장에서 급하게 매도할 이 필요를 줄이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번 엔화 개입 보도에서도 일본이 필요하면 피마 레포를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얘네들도 돌려막기 하면서 좀 심각하니까, 물론 돌려막기라고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의 유동성, 유도리를 발휘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미국이 직접 엔화를 사고 동시에 일본이 미국 국채를 팔지 않고 달러를 빌릴 수 있는 통로까지 거론됐다는 점이, 이게 진짜 많이 국채가 심각하구나, 이거를 저는 느낄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일본이 실제로 피마 레포를 사용했거나 그다음에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팔았다는 증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제도까지도 열어뒀으니까 아직까지는 좀 더 이렇게 유동성이 있지만 그만큼 여기까지도 써야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엔화를 너무 강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엔화를 또 강하게 만들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엔화를 사면 엔화가 강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엔화가 이제 너무 빠르게 강해져도 또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 이 전 세계 투자자들은 오랫동안 일본의 낮은 금리를 이용을 해서 엔화를 빌린 뒤에 미국 주식과 회사채, 신흥국 자산과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 뭐 이런 데 투자해 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엔화가 갑자기 급등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엔화를 빌린 돈을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고 그다음에 미국 주식이나 코인을 매도를 하겠죠. 그다음에 변동성이 급등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뭐 TQQQ나 SOXL 뭐 이런 레버리지 QLD 이런 레버리지는 충격이 훨씬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거 제가 막 몰빵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지금 엔화가 혹 그러면 폭락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일본의 추가 개입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외환 보유액이 감소를 하고 그다음에 미국 국채 매각 우려가 부각되겠죠. 이게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겁니다. 이게 별표입니다. 별표 5개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별표 5개. 이 미국 장기 금리가 또 추가 상승하겠죠. 이것 때문에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폭락을 하게 하면 안 되고 일정하게 조절하면서 급등까지는 아니고 적절하게 이렇게 조정을 하게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런 수치가 우리가 뭐 혈당 수치, 혈압 수치가 올라간다 이런 것처럼 많이 올라간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위험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이 지금 역사적인 이유가 또 뭐냐면요. 1998년과 2011년을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여기 나와 있죠. 1998년 때 또 엔화 약세를 방어를 했었고요. 2011년 때 엔화 강세를 또 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때는 뭐냐? 이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엔화가 지나치게 강해졌거든요. 그래서 당시 미국을 포함한 G7은 엔화를 약하게 만들기 위해 엔화를 매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정반대거든요. 지금 엔화 약세를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엔화가 지나치게 약해졌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엔화를 매수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면 미국이 엔화 시장 개입에 참여한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이지만 미국이 일본과 함께 엔화를 직접 매수해 엔화 약세를 막은 것은 1998년 이후 처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98년에도 지금 뉴욕 연은은 일본 당국 통화 당국과 협력해서 엔화 시장에 개입했습니다. 당시에도 이 일본 경제와 금융시장의 불안이 배경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은 지금 1998년과 이 비슷한 위험을 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번에는 일본보다 미국 국채 시장에 이 문제가 더 큰 것일까? 이거를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이 힘들 때에는 역시나 이 일본을 많이 이용을 한다는 걸 이번에도 느낄 수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투자에 잘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루머가 계속 돌고 이 트위터에서도 많이 이렇게 퍼지는 주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사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이 지금 미국 국채에 1조 달러를 전부 던졌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아직 확인되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미국 국채를 팔아서 USDT를 산다. 이것도 지금 확인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미국이 일본은행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이것도 아직 아니고요. 이 통제할 수도 사실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100억 달러를 모두 매수했다. 이것도 그냥 메모만 적힌 것이지 그걸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막 확대 해석해서 크게 이렇게 보면은요, 또 극단적으로 또 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자산 시장으로 이렇게 옮기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나스닥이나 TQQQ 속슬 이런 거 아니면 S&P 500 이런 거 지금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약간 위험 수준이긴 해요. 우리가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시기는 아닙니다. 왜냐 장기 금리가 상승을 했고 여러 가지 엔캐리 위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투자의 난이도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저는 이 미국 국채
국채나 TLT 있잖아요. 장기 국채 이거는 웬만하면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괜찮은 거는 이 금으로 대비를 하는 게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실물금도 있겠고요. 뭐 실물금도 여러분들 아시죠? 이런 여러 가지 매입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ETF로 어느 정도 대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서 이 시점에서 지금 왜 금을 봐야 되냐면 국채가 흔들리고 그다음에 미국 주식까지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은 지금 계속 실물금을 매수하고 있죠. 실물금이 289톤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네요. 2분기에만요. 289톤을 해서 전년 동기 대비 62%가 증가해서 계속 매입을 하고 있으면서 순매수가 62%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국채에도 이제는 누군가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채 위험이 있고 파산할 위험이 있는데요. 지금 금은 그런 위험이 없죠. 그리고 어느 정부의 이 부채도 아니잖아요. 이게 나와 있죠. 그래서 금이 이런 것 때문에 유망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앞서 이렇게 지금 코베이시 레터에서도 위험성을 얘기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미국 국채도 완벽한 저는 안전자산 아니라고 봅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걸러 들으셔도 되는데요. 저는 이 미국 국채가 이제는 안전자산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안전자산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으며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걸러 들으세요. 근데 저는 미국 국채가 이제는 안전자산이기에는 조금 더 많이 위험해졌다. 왜냐 이 국채 금리가 이제 30년물도 5.2가 넘어가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게 중요한 게 좋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 미국은 이제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기도 내리기도 또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왜냐 이 미국 정부가 부담하는 국채 이자 비용이요. 2026년 회계연도 누계 기준으로 약 1조 5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 국채의 평균 이자율은 3.409%라고 합니다. 퍼센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가 높고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연준이 이제 금리를 쉽게 낮추기도 어려운 게 뭐냐면요. 금리를 너무 빨리 내리면은요. 다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첫째가 뭐냐? 이 달러 약세죠. 그래서 달러 약세가 벌어지면 원자재나 유가가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재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이제는 장기 금리가 또 재급등을 하고요. 반대로 지금 이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한다면 다음 문제가 생기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정부 이자 비용이 급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 자금 조달이 부담이 생기고 그다음에 주택 시장이 위축되고 미국 국채에 대한 재정 우려가 확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본도 똑같아요. 일본도 마찬가지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지금 일본도 그런 상황에 왔다. 근데 우리나라만 또 이렇게 선제적으로 올려 갖고 이거는 또 타이밍적으로 잘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금이 여기서 왜 중요해지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중앙은행들은 이제는 국채를 줄이고 미국채를 줄이고 금을 계속 사고 간다. 사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여건을 봤을 때는 아마도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지정학 문제도 생기고 계속 지금 전쟁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원자재 인플레이션도 서서히 저는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 구리 가격이 지금 떨어지지 않고 계속 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정학적 불안은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에는 이런 지금 지정학적 불안이나 원자재 인플레이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 충격을 견디려고 하면요. 금을 일정 비중 갖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을 몰빵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금의 단기 악재는 뭐가 있냐? 미국의 실질 금리 추가 상승과 그다음에 달러 강세 전환.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달러 약세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정학적 긴장은 완화. 그냥 이렇게 볼게요. 완화되고 중앙은행 매수 둔화, 그다음에 급등 후에 차익 실현 문란 이런 것 때문에 아마도 좋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금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위험이 왔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주식 투자의 매력도나 몰라요. 주식 투자는 개별주끼리나 아니면 개별 섹터끼리는 매력도가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주식 투자도 좀 어려워질 것 같고 그다음에 채권 수익률 지금 채권 뭐라고 하지 이자가 올라가면서 점점 더 이제 채권의 매력도 떨어질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다 안 좋아지니까 금이 오히려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예측을
조금 해 보고요. 물론 제 예측이 맞지 않을 수도 있으며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 보고요. 앞으로 봐야 할 숫자는요. 또 이제 달러엔이 160엔을 또 넘는가 이것도 봐야 되고,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가 5.3% 넘는가 이것도 봐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를 또 실제로 감소하는지 파는지 이것도 봐야겠죠. 근데 저는 달러 약세로 앞으로도 진행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금이 서서히 이제 다시 또 강세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금 아니면은 이제는 국채는 저는 믿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금이 그래도 가장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랑 또 연결해서 또 ETF는 또 뭐가 있을까 보면요. 그래도 제가 굳이 그냥 국채를 좀 투자하고 싶다. 물론 이건 추천은 아니지만 국채를 굳이 투자하고 싶으면은요. 저는 장기채보다는요. 초단기채. 그래서 0에서 뭐 3, 그러니까 3개월물 이렇게까지만 그래도 그냥 현금을 그냥 여기다 넣어 두자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그 정도만 가져가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한번 가져왔는데, 제일 유명한 게 SGOV가 있잖아요. 근데 CGOV도 있다고 하면서 코기 펀드라고 해서 여기서 상장한 거라고 하더니, 근데 이게 보수가 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 0.05%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1만 달러를 투자하면 연간 보수가요 약 5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CGOV 이렇게 이것도 ETF도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초단기채입니다. 초단기채는 그나마 이제 부도 위험 이런 게 거의 없겠죠. 근데 20년물 30년 국채, 여러분들 30년 뒤 미국을 믿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은 뭐 투자하시면 저는 뭐 상관없다고 보는데, 이 30년 국채가 뭐 일정하게 갈 것인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이건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초단기채만 그래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면 초단기채를 가져간다고 하면 총 보수가 싼 게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는 금에 투자하고 싶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금에 투자하고 싶은데 내가 이제 실물금은 좀 모으기가 좀 그렇고 ETF에 투자하고 싶다 해서 대표적인 금연물 ETF BAR 바랑 그다음에 GLD를 가져왔거든요. GLD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근데 BAR 바는 유명하지는 않은데 지금 그레니쉐어즈에서 이렇게 나온 ETF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것도 실물 금괴를 대상으로 해 둘이 GLD랑 비슷한데 여기 나와 있죠. 수수료가요. GLD가 0.4%인데요. 이거는 0.1749% 이렇게 조금 낮다. 그래서 1만 달러당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죠. 17.49달러. 근데 GLD는 40달러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운용 자산은 근데 BAR 바가 너무 작아요. 13억에서 14억 달러. 근데 엄청 작은 규모도 아니거든요. 근데 워낙 GLD가 크기 때문에 좀 작아 보이는데, 그래도 여기도 상장이 지금 2017년 8월 31일 날 되어 있어서 충분히 오래 된 이런 ETF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그래도 이제 수수료가 좀 낮으니까 그래도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ETF 이런 거 관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BAR이나 CGOV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추천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는 걸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베센트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공개한 이 메모 같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게 일본 엔화가 문제이긴 하구나 이거를 저는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랑 생각이 같으시다면요,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혹시 하입도 누르실 줄 아시는 분들은 하입도 한번 눌러주시고 공개도 한번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긴 영상 매번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진짜 요즘 많이 이렇게 폭염에 더우신데 진짜 조금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앞으로 이제 장기로 우리가 가셔야 되니까 운동도 잘 하시고 혈당 관리, 혈압 관리 이런 거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혈당 관리랑 혈압 관리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식단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길게 건강하게 투자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큰 부자는 못 되겠지만 작은 부자로 여유 있게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 됐으면 여러분 감사합니다.